빨강에서 빨간 끝까지. 자, 오늘은 뭐를 먼저 할까? 생일인 나연이 오셨어요. 내가 말했는데? 오늘은 간슬개의 30쪽을 먼저 하고 볼게요. 간슬개는 30쪽이 되겠고요. 거기에 강우가 나왔는데 요 놈은 어디에 실렸냐면 수능 완성을 먼저 점검을 하고 들어올게요. 수능 완성 214. 자, 수능 완성 214쪽. 214쪽. 자, 거기 봤더니 세 작품이 실렸습니다. 세 작품. 첫 번째 김춘수의 강우고요. 두 번째 거에는 문정희의 곡비가 있고요. 세 번째는 박지원의 통곡하기 좋은 장소, 이 세 개가 실렸네요. 힌트가 될 만한 건 뒤쪽에서는 없어요. 그런데 이 세 작품 모두 다 울음과 관련된 겁니다. 울음과 관련된 거. 그래서 울음을 어떻게 보느냐? 슬픔이냐? 아니면 박지원의 통곡하기 좋은 장소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막연히 슬픈 건 아니죠? 그죠? 비교하는 건데 한번 비교해 볼게. 김춘수의 강우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김춘수의 강우고. 강우는요, 내릴 강자하고 비우자입니다. 비는 내리고 뭐 이런 의미 정도 되는데, 읽어보면요, 아내가 사망합니다. 아내가 죽어요. 그래서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밥을 차렸는데 아내가 어딨지 계속 찾아다녀요. 그러다가 밖에 갔더니 비가 내려요. 근데 앞이 안 보일 정도 비가 온대요. 아마 나도 눈물을 막 흘리고 있을 거야. 내 눈물과 비가 막 섞였을 겁니다. 그럼 저 강우라는 건 어떻게 써요? 일종의 눈물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비이긴 하는데 이 비는 나의 슬픔의 상태를 부각시킬 겁니다. 그러니 여기에 눈물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빗물도 같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앞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비가 내릴 겁니다. 아내의 죽음과 관계된 거니까 슬픔이겠죠. 강우 같은 경우는 슬픔이네? 한번 읽어놔 볼게요. 자, 조금 전까지는 거기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찾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 기쁨이 어디 갔지? 이건 아니고요. 지금 아내가 죽어서 간절하게 찾습니다. 근데 어디로 갔나 밑줄 한번 치면 거기 바로 세 번째 삼행에도 또 어디로 갔나 있죠. 그럼 반복을 통해서 운율과 강조겠죠. 당연히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겠죠. 그 어디로 갔나가 거기도 있고요. 여섯 번째 줄이니까 거기도 또 있어요. 여러분 반복하네. 조금 전까지는 거기에 있었는데 어디로 갔나? 밥상 안 차려놓고 어디로 갔나? 그 다음에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그럼 이런 후각을 통해서 또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죠. 평소에 아내가 넙치 지짐이를 많이 했나 보죠. 그걸 통해서 아내가 떠오르는 거겠지? 코를 맵싸하게 하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왜 말이 없지? 아내에 대한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나 봐요. 아내는 안 죽었을 거야. 왜 말이 없지? 분명히 여기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뭐 이런 정도? 내 목소리는 메아리가 되어 되돌아옵니다. 불렀으면 아내야 불렀으면 네 하고 대답이 와야 되는데 대답이 오지 않는데요. 당연히 절망감이 더욱더 크겠죠. 늘 있을 줄 알았는데 없으니까.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립니다.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죽음을 아직도 인정하지 않는 거야. 어디가 누워있을 거야 뭐 이런 거. 옆구리에 담개가 다시 도졌나? 아니야 이번에는 그런 게 아닌가 보다. 행간 걸침되고 있죠. 그러면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겠지. 한 뼘, 두 뼘 어둠을 적시며 비가 옵니다. 비 세모치고요. 슬픔을 더욱더 부각시키는 거죠. 하필이면 늘 있어야 할 자리에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슬퍼 죽겠는데 거기에 비까지. 혹시나 하고 나는 밖을 기웃거립니다. 아직까지도 인정하지 못하네요. 나는 풀이 죽습니다. 밖에 봤더니 이제 없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아내가 죽은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나 봐요. 빗발은 한치 앞을 못 보게 합니다. 이 빗발은 물론 비가 내리는 것도 있지만 내가 앞으로 나가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나 봐. 그러니까 지금 눈물과 빗물이 섞여 있는 상태일 거야.
왠지 느닷없이 그렇게 퍼붑니다. 왜냐면 이제 화자가 통곡하고 있나 보죠.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우는 거네요. 그죠? 아, 이제는 죽었다는 걸 수용하기 시작하나 봐요. 자, 그래. 그러면 그놈을 또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고요. 아, 얘는 아내를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지? 어디로 갔나? 하면서 뭐는 3번이나 반복을 할 겁니다. 아내가 없다라는 걸 인식하는 거죠. 아내의 부재죠. 어디로 갔나 합니다. 요거는 아내의 부재. 근데 아직까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내는 죽지 않았어. 뭐 이런 거겠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뭐야? 인정하지 않지만 어둠 속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계속 심화되고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어둠 속에 비만 내리다가 이제 뭐야? 빗발이 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 빗발은 뭐냐면 비가 내리는 것과 함께 플러스 나의 눈물이 앞을 가릴 겁니다. 이제 슬픔의 큰 상태겠죠.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바깥을 내다봤더니 이제 아내는 죽었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 내가 풀이 죽는다. 풀이 죽는다. 그 다음 마지막에 보면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수용하고 있네요. 지금은 어쩔 수 없다고 이렇게 했네요. 아내의 죽음을 수용하고 있네요. 여기서는 아내의 죽음을 수용하고 있는 뭐 그런 거 또는 뭐 체념하고 있다 이래도 괜찮겠죠. 그렇구나. 그러면 아내가 죽어서 대단히 슬퍼하고 있는 그런 노래네. 그러면 그런 거 이런 거 한번 찾아보자고요. 뭐 사람이 죽어서 슬퍼하는 것은 많이 있겠지만 유독 얘는 아내를 꼭 찍어서 얘기했으니까 우리도 꼭 찍어서 한번 찾아보자고요. 아내의 죽음. 아내의 죽음을 아주 슬퍼하고 있죠? 슬퍼하고 있는 요거를 해볼게요. 얘도 꼭 찍었으니까 나도 아내가 죽었던 이것을 꼭 찍어서 얘기해 볼게요.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7월 7일입니다. 이날이 하필이면 칠성날입니다.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칠성날이야. 그날은 뭐 하는 거냐면 세상에서 이별의 대명사인 견우와 그 다음 뭐 있어요? 직녀가 뭐 하는 날이야? 하루 정도에 만나는 날이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거니까 그때는 가장 행복할 때일 겁니다. 그런데 이날 좀 작나? 여기다 쓸까? 이날 화자는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그래서 화자는 그 경제적으로 아주 흡족한 상태는 아닌 거야. 그래서요, 뭐 화장을 하거나 이런 장례를 치를 그런 정도의 돈이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 화자는 어떻게 했냐면 그냥 내 밭에다가 묻어줍니다. 밭에다. 요 밭이 이렇게 있으면 그냥 가매장 정도 하는 거죠. 여기에 당신을 묻습니다. 그러면서 뭐 특별한 화려한 꽃을 두거나 뭐 이러지도 못해요. 여기다 뭐만 주냐면 그냥 야생화 몇 송이를 갖다 놓고 옵니다. 여기다 뭘 놓냐면 안개꽃 몇 송이를 갖다 줍니다. 아마 아내를 지칭할 수 있는 게 바로 안개꽃인가 봐요. 요게 아내가 당신의 모습을 빗대나 봐요. 안개꽃이라는 것은요, 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꽃 선물할 때 보면 안개꽃을 밖에다 깔고 그 가운데다가 장미 같은 걸 놓잖아. 늘 장미를 돋보이게 하는 거죠. 아마 아내는 화자인 남편을 늘 주변에서 보좌하고 그 다음 돋보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나 봅니다. 하필이면 이날 어떻게 해서 죽었으니까 이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슬픔의 상태가 더욱더 부각되겠죠. 견우와 직녀는 어떤 기쁜 날인데 하필이면 나는 아내가 죽었으니까. 근데 이 화자는요, 어떤 상태냐면 무척 가난한 삶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할 수 있는 그런 돈도 없고요. 장례를 치를 수 있는 돈도 없어. 그래서
그냥 텃밭에다가 묻고 안개꽃 정도만 주거든요. 살아서는 아내한테요, 흡족하게 뭐 물질적인 것을 준 적이 없어요. 그 아름다운 옷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죽어서 딱 하나의 옷을 사줍니다. 그게 뭘까요? 그 수의, 그죠? 배옷을 사줬어요. 그게 슬픈 거겠죠. 이게 일종의 수의겠죠. 배옷. 자, 그리고 나서 얘가 합니다. 이렇게 슬퍼할 수가 없다. 나는 이제 앞으로 바람이 될 거고요. 너는 뭐가 될 거냐면 흙이 되제요. 그래서 어떻게 써요? 이제 먼 훗날 다시 만나세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만나세, 만나자 라고 얘기했던 그런 시였군요. 결국 견우와 직녀도 우리가 옛날의 전설로 넘어가면 헤어져 있다가 각자의 일들을 충실하게 수행하죠. 그리고 나서 7월 7일 날 딱 만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우리도 지금 얘는 이승에 있고 얘는 저승에 있는데 각자의 삶을 충실히 하다 보면 견우와 직녀처럼 우리도 바람과 흙으로 만날 수 있어요. 이런 얘기인가 봐. 결국 견우가 바로 화자고요. 직녀가 바로 뭐야? 아내를 의미하네요. 이 글의 제목은 뭘까요? 견우와 직녀. 무슨 소리야? 안개꽃? 아니요. 좀 길어요. 띄어쓰기가 띄어서 했어요. 당신의 맞아요. 어이씨. 자, 내용은 어떤 거냐면 얘는 장례 치를 수 있는 그런 돈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신의 텃밭에 묻어요. 그러니까 자기 밭에다가 아내를 묻습니다. 밭이야, 밭. 무슨 밭이네. 옥수수밭. 맞다. 옥수수밭 위에 당신의 옥수밭 위에? 위? 옥수밭 안에 아니가 옥수수밭이 있는데 사람을 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옆에. 왜 옆에 묻어요? 그럼 옥수수밭 그거 뜯어내냐? 뽑아내냐? 옥수수밭 있으면 그 작물이 크고 있으니까 거기다 못하고 그 옆에 빈 것에다가 아내를 묻은 거야. 옥수수밭 옆에 손을 묶고? 이제 말했는데. 뭐라고 했는데? 당신의 그렇죠. 당신을 묻고. 당신을 묻고 라는 작품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1988년에 저기 참교육 사건 충주고의 교사였는데요. 그때 당시 해고당합니다. 해고당했다 다시 복직하고 지금은 국회의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냐면 이 당시에 아내가 죽었어요. 그래서 뭐 하냐면 시집을 하나 냅니다. 접시꽃 당신이라는 시집을 내요. 그래서 대박이 납니다. 대박이 나요. 죽은 아내를 절절히 그리워하는 그런 건데요. 대박이 나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재혼했습니다. 안타깝네요. 어쨌든 간에 이거 뭐야? 소상? 이거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알아? 도중안에 당신, 옥수수밭 옆에 당신을 묻고 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군. 요번에는 두 번째 거 해볼게요. 문정이의 곡비로 해볼게요. 곡비.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자, 곡비는요, 우리 사극 같은 데 보시면 상여가 막 나가잖아. 이러면 상여가 나잖아. 그러면 여기가 상여가 이렇게 나가면 여기 상여를 잡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고 상여를 불러매고 요 앞에 있고요. 뒤에 사람들 쭉 따라오잖아. 요 앞에 몇 명이 가는데 이 사람이 누구게요? 가족들 아니에요? 가족들도 있고요. 가족들은 오히려 뒤쪽에서 따라가고요. 그죠? 여기 곳곳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노비입니다. 곡비는요, 전문적으로 울어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곡비는 옛날에 조선시대에 남은 대신에 울어주는, 대신해서 울어주는 노비입니다.
근데 이게 조선시대였는데 이제 이것들이 어떻게 써요? 조선시대는 아니니까 그죠? 대신해서 울어주는 직업. 아이고 우리 보시면 그 장례식장 여러분 가본 적이 없겠지만 대부분 장례식장 가보면 메마른 울음, 물론 너무 많이 울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아이고 이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냅니다. 근데 이런 곡비들을 중간에 이런 직업 가진 사람들은 진짜 슬프게 웁니다. 막 엉엉 울어요. 마치 자기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것처럼 막 울어줘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지나가다가 제가 울면 누구라고 생각하겠어? 쟤는 가족이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면 이제 우리 무슨 생각들을 하냐면 우리들은 아유 저 가족이 아빠를 너무 그리워하는구나, 엄마를 그리워하구나, 효자네, 효녀네 뭐 이런 거 그런 직업이 이제 곡비입니다. 곡비야. 그런데 문정이라는 이 시인은요, 이 곡비는 이렇게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건 이걸 뭐라고 인식하냐면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로해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위로해준다. 그죠? 어렵거나 어떤 힘겹거나 아주 아픈 일을 당한 사람을 위로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런 삶을 사는 게 바로 뭐야? 얘가 시인이라는 겁니다. 자, 시인이라는 것은요, 뭐 거창하게 멋지게 글을 쓰는 사람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을 진정하게 위로해주고 이런 게 진정한 시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 곡비의 모습을 보면서 시인을 떠올립니다. 결국 뭐겠어? 시인이란 뭐 이런 시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다가 자, 사시사철 엉겅퀴처럼 푸르죽죽하던 옥내엄마는, 옥내엄마 동그라미 칠게요. 이 옥내엄마가 곡비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고, 조선시대는 아니니까 직업이라고 해야겠지? 그 다음에 엉겅퀴는요, 어디든지 잘합니다. 물이 없어도 잘하고요. 물론 물이 아주 극소량만 있어도 잘하는 거야. 아주 강인한 생명력을 갖는 겁니다. 뽑아도 또 거의 풀의 100배 정도 됩니다. 엄청납니다. 이거는. 얘는 거의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옥내 엄마가 어떤 삶을 사냐면 엉겅퀴처럼 산다고 했으니까 강인한 삶을 사는 사람인가 봐요. 푸르죽죽하던 옥내 엄마는 곡을 팔고 다니던 곡비였습니다. 곡을 팔고 다닌다고 했으니까 이게 바로 남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 가장 슬픈 사람들의 울음, 가장 슬픈 사람이 뭐겠어? 가족을 잃은 슬픔이겠죠. 그 사람을 대신해서 울어주는 겁니다. 천지가 진동하게 대신 울어주고 진정하게 울어주는 겁니다. 그네 울음에 꺼져버린 땅 밑으로 떨어지는 무수한 별똥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일종 별똥을 한번 동그라미 쳐볼게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는 건 그 별똥은 옥내 엄마가 주워 먹고 산다고 했으니까 대신 울어주는 대가일 겁니다. 그죠? 일종의 돈 뭐 이런 거 아니겠니? 하지만 굳이 별똥이라고 얘기한 걸 봤을 땐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우리 인식에는 죽은 사람이 하늘에 간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하늘이 감동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야, 내가 이렇게 한스러워서 이승을 못 떠나고 있는데 너 때문에 내가 편히 간다? 예떡! 이런 식으로 인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별똥은 그냥 표면적으로 들어가는 건 대가입니다. 울어주는 대가, 돈. 그죠? 하지만 숨은 의미는 하늘이 대가를 줬다라는 의미. 진정한 위로를 받았다, 또는 뭐냐면, 가치롭다. 뭐 이런 거. 온갖 좋은 말 쓰면 될 것 같아요. 별똥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그네의 허기 위로 쏟아지는 별똥 주워 먹으며 까무라칠 듯 울어대는 곡소리에 이승에는 눈 못 감고 떠도는 죽음 하나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에게 위로가 되는군요. 죽은 자의 한맺힘을 풀어준 거구나.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승 생활에서 어떤 한맺힘이 있을 텐데 이제 떠나는 겁니다. 하늘로. 저승으로 갈 사람은 편히 떠나고 남은 이들은 잠시 서성일 뿐이었습니다. 남은 이들에게 위로를 해주는 겁니다. 죽은 사람에겐 한을 풀어주고요. 산 사람에겐 위로를 해주나 봐요. 내가 이렇게 울었더니 죽은 사람이 하늘에 잘 갔으니까 이제 그만 편하게 있으세요. 뭐 이런 거겠죠. 가장 아프고 가장 요염하게 울음 오는 옥내 엄마 머리 위에 하늘은 구멍마다 별똥을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돌아가신 분들이 어떻게 써요? 감동을 받았겠지. 그죠? 그래서 별똥을 던져주고 있다. 이런 얘기인가 봐. 한 번만 우는 게 아니잖아. 딱 한 명 사람이 죽어서 우는 게 아닐 거 아니야? 이 사람 보내고 저 사람 보내고 계속 했을 거 아니야? 그때마다 하늘이 감동해서 별똥을 내려줬대요.
그네의 울음은 언제 그칠 것인가? 당연히 그칠 수가 없겠지. 왜냐면 사람은 계속 죽으니까. 엉겅퀴 같은 옥내야. 아, 이건 옥내 엄마의 딸이지. 옥내니까. 그죠? 옥내야. 우리 시인에 따라. 아, 얘기했네. 그렇다면 옥내 엄마가 나는 뭐라고 생각해? 시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너도 어서 전문적으로 우는 법을 깨쳐야 합니다. 전문적으로 운다라는 건 어떻게? 위로와 위안을 줄 수 있는 거,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받을 수 있는 거, 포용할 수 있는 거, 뭐 이런 거겠죠? 이 세상 사람들의 울음, 까무라치게 대신 우는 법을 알아야 한답니다. 그래? 그러면 이것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상황을. 자. 저 위에 하늘이 있고요. 여기에 옥내 엄마가 있습니다. 옥내 엄마. 이 옥내 엄마가 시 속에선 되게 긍정적인 사람으로 묘사가 되고 있었죠. 근데 이 옥내 엄마는 어떻게 써? 죽은 사람에게 뭐 하고 있어요? 죽은 사람에겐 한을 풀어줍니다. 제가 진정하게 울어주면서 한을 풀어줘요. 죽은 사람에겐. 그 다음에 그 죽은 사람 밑에 있는 산 사람에게는 뭐 하겠어요? 이제 편하게 올라갔으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갔으니까 당신 편하게 있으세요 라는 의미니까 일종의 위로를 해주고 있네. 즉 옥내 엄마는 죽은 사람과 산 사람에게 모두 위로와 위안, 도움을 주고 있네요. 이럴 때 얘는 또 어떤 삶이냐면 되게 엉겅퀴 퀴 같은 삶이죠. 같은 삶이니까 아주 억세고 뭐 이런 삶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직업이 뭐였어요? 곡비라고 그랬죠? 곡비의 직업이야. 아, 진정하게 울어주다 보니까 감동을 받겠죠? 하늘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뭘 내려준다? 별똥을 내려준다고 그랬죠. 여기서 하늘에게 뭐야? 진정성이 있는 거야. 진정성. 진심을. 자기의 아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울어주니까 하늘도 감동을 하니까 별똥을 내려줬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곡비, 즉 옥내 엄마를 관찰하면서 나는 이 옥내 엄마가 뭐라고 인식하는 거야? 이런 사람이 바로 뭐야? 시인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다른 존재를 위로해 주는 거죠. 다른 존재를 위로해 주는 거지. 그러니까 진정한 시인이란 바로 다른 존재를 위로해주는 사람이군요. 자, 그래. 그러면 우리도 또 찾아보자. 진정한 시인을 꼭 집어서 얘기했네. 우리도 꼭 집어서 얘기하자. 자, 진정한 시인이란 진정한 시인이 뭘까라는 것을 고민한 시를 찾아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문정희의 곡비에서는 진정한 시인이라는 건 뭐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시인이라며. 그럼 예, 다른 작품에서 찾아보자. 거시기가 쓴 거시기입니다. 자, 여기서도 찾을 수 있나 한번 보자. 아,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가 딱 나타납니다. 누군가 오더니 나는 시인입니다. 난 시인이야. 대뜸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 시가 뭐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나는 화자죠, 화자. 화자의 직업은 원래 시인이긴 합니다. 시인이었어요. 근데 시가 뭐냐 하고 대뜸 물어보니까 뭐냐라고 여기서 뭐냐 여기서 당황하기도 했고요. 겸손한 마음으로 저는 잘 모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척 당황했을 것도 같고요. 그 다음에 겸손의 말로 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고민에 빠집니다. 그럼 시가 진짜 뭐지? 나는 직업을 시인으로 하고 있는데 직업 시가 뭐지?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얘가 무교동에서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걸어서 종로를 거쳐서 그 다음 계속 걷는 거야. 시가 뭔지 모르니까 계속 명동을 거쳐서 그 다음에 어디로 와? 남대문, 남산 거쳐서 남대문 시장에 도착합니다. 남대문 시장에 도착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성찰의 과정이겠지. 그지? 요거는 이제 묻고 성찰의 과정이겠죠?
성찰의 시간 또는 성찰의 과정이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남대문 시장에 도착해서 남대문 시장에 왔더니 시가 뭔지 깨달았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남대문 시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인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 남대문 시장들이 가만히 봤더니 뭐야, 물건 팔고 이거 골라 뭐 이거 사세요 뭐 이런 거 하잖아. 걔네들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사는 건 아닐 거 아니냐. 나름대로 가난합니다. 그런데 플러스 그렇다고 해서 가난하다고 해서 맨날 불평불만하고 이러지 않아요. 아주 되게 명랑하게 삽니다. 골라 300원 400원 뭐야 싸게 언니 일로 와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느낌이 되게 명랑한 거야. 그러면서 어떻게 써요? 사람들한테 내가 2개 사면 하나 더 줄게 뭐 이런 모습을 보니까 와, 나름대로 인정이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얘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뭐냐면 세상에 꼭 있어야 하는 세상의 알파와 같은 존재고요. 그죠? 꼭 양념처럼 있어야 하는 사람이고요. 얘네들이 바로 고귀한 인류고요. 얘네들이 바로 뭐야? 진정한 시인이래요. 진정한 시인이야. 그러면 시라는 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게 그게 시인이래요. 그죠? 삶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진정한 시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삶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게 진정한 시인이 아닐까요? 라는 시였습니다. 제목은 뭘까요? 맞아요. 누군가 나에게 물었답니다. 누군가 나에 물었다. 누구 거? 김종까지 맞아요. 수 안 해요. 숫자예요. 3. 김종삼에 누군가 나에게 물었답니다. 그러면 얼추 비슷한 것들을 딱 찾았네. 그 다음에 게 뭐야 이거? 통곡하기 좋은 장소군요. 통곡하기 좋은 장소랍니다. 오케이. 수필이죠, 수필. 자, 그러면 수필을 한번 따져보자. 화자인 박지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죠? 정진사. 정진사는 나쁜 놈은 아닙니다. 나쁜 놈은 아닌데 박지원은 동그라미를 쳐볼 거고 정진사는 세모 칠 거야. 어떤 의미에서냐면 정진사가 일반적인 사고를 합니다. 그냥 평범합니다.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박지원이 나름대로 새로운 창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는 표시로 동그라미와 세모를 쳐볼게요. 얘네들이 사실이 되어서 어디 가지? 중국, 그죠? 요동 벌판에 옵니다. 그죠? 요동 벌판에 딱 왔더니 일반적 사고를 가지고 있는 정진사는 어때요? 조선의 조그만 땅덩어리만 보다가 엄청나게 큰 걸 보죠? 와우! 광활함에 예찬합니다. 광활함에 예찬합니다. 와! 엄청 큰데? 라고 해요. 그랬더니 박지원은 뭐라고 해요? 통곡하기 좋은 장소구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좋은 울음터야. 좋은 울음터구나. 또는 통곡하기 좀 좋은데? 라고 얘기하는 거야. 정진사가 장난하냐. 야, 통곡이라는 거, 울음이라는 건 슬픔이 다해서 생기는 건데 아니 너는 막 요동벌판을 보면 슬프냐?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얘가 지금 뭐 때문에 또 할 거냐면 울음에 대한 거죠. 일반적 사고를 하고 있는 정진사는요, 우리가 보편적인 사람들은 슬픔, 운다라는 건 뭐냐면 슬픔이 다할 때, 슬픔이 가득할 때죠. 슬픔이 가득할 때 운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박지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야, 슬픔이 가득하다고요? 깐난아기한테 물어보자. 깐난아기가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80년 살지? 젠장. 그러면서 울겠냔 말이야.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뭐야?
칠정이 그게 아니라 7가지의 정의, 칠정이 가득할 때 운대요. 네 말 맞다나 슬픔이 가득할 때도 울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지만 내가 요동벌판에서 울고 싶다는 건 그런 말이 아닌 거야. 그럼 칠정이 뭐야? 그렇죠. 희노, 에라, 에오, 욕이죠. 기쁨, 노여움, 뭐다음 사랑, 즐거움, 그 다음에 뭐야 이건? 애정. 증오, 그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야? 치욕, 아니 뭐야? 오는 더러움, 그 다음에 지옥. 이런 거.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도 우는 거고, 여러분이 시험을 봤는데요. 내가 원하는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럼 울음이 나냐 안 나냐? 나겠죠. 그 울음은 기쁨의 울음이겠죠. 이런 식이라고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요. 그럴 리 없겠지만, OMR 카드를 밀렸었어요. 그럼 뭐야? 기쁨이겠냐? 노여움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감정이 가득할 때 울음이 생긴대요. 그래서 정지사가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너는 요동벌판을 봤을 때 어떤 감정이 가득 차냐? 라고 물어봐요. 그 뭐야? 희. 야. 야, 다 부르면 어떻게 해? 희와 락이죠. 희와 락. 그죠? 기쁨과 즐거움이랍니다. 즉 엄마 뱃속은 조그만 곳인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니까 어떻게 써요? 어떻게? 기쁨이 있겠죠. 좁은 곳에서 나와서 넓은 곳에 왔으니까. 태어나자마자 봤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써? 나를 보고 반겨주네? 저기서 즐겁대요. 그래서 희와 락이래요. 그래서 다시 정지사가 물어봅니다. 야, 그러면 우리 조선에서도 희와 락의 장소가 있느냐? 희와 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울음터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어디 있대요? 금강산 쪽에도 하나 있고 개성 쪽에도 하나 있고 막 이런 얘기 하죠? 그게 요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디냐면 215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그 울기 좋은 곳이 어디래요? 비로본 꼭대기 같은 곳이 있고요. 장현의 금사산 같은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네요. 됐냐? 알겠어. 그러면 요거 했는데 그러면 우리 EBS에 나온 것은 뭐가 나왔나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자. 박지원이라고요. 자, 박지원은 수특에서 뭐 나왔어? 수레제도. 그렇죠. 수특에서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다. 315쪽. 아니야, 206쪽이야. 뻥쳐 이씨. 극수필 2강 대충 얘기하네 저 이씨. 극수필 2강에 있었습니다. 몇 페이지라 했죠? 216쪽이래. 일단 찾아봐. 자, 여기에 뭐 있냐면 박지원의 뭐가 실렸어요? 수레제도가 실렸다고 그랬죠. 그런데 원래 제목은 수레제도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 몰라요? 야, 수레 거자를 써서 거제입니다. 거제. 원래는 거제였어요. 거제. 자, 그래서 얘가 역시 마찬가지로 중국 사신으로 가지요. 갔더니 어떻게 써요? 중국에선 뭐가 있어요? 수레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수레는요, 되게 긍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민생과 밀접한 거야. 민생과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도움이 돼. 백성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된대요. 왜냐면 사람을 싣고 가고요. 사람을 태우고 가고 물건을 싣고 가죠. 그러니까 민생과 밀접한 거야. 그러니까 박지원은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박지원과 EBS에 초점을 둔 건 박지원과 기존 사대부들을 얘기를 했죠. 박지원은 긍정적으로 EBS에서는 보고 있고요. 기존 사대부들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현실을 도외시합니다. 맨날 공부합니다. 성리학 배우고 공자왈, 맹자왈 열심히 배워요.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해서 현실을 도외시하는 거야. 즉 민생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안 좋아해요. 그 다음에 공허한 학문. 그래, 공자의 말씀을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 삶과 무슨 연관이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공허한 학문이라고 생각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해요. 그럼 박지원 같은 실학가는 뭔데?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죠. 그게 뭔데? 그렇죠. 이용후생을 주장합니다. 즉 이용후생이라는 건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돼. 실생활에 도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수레를 보자마자 실생활에 도움이 되니까 자 저거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이 수레를 도입하는데 시급한 게 있어요. 쟤를 도입하려면 시급한 게 뭐지? 그게 뭐라고 했어? 거동괴가 급하다고 그랬죠. 거동괴는 뭐냐면 수레 거자고요. 수레 거자. 그 다음에 괴는 바퀴와 바퀴 사이라고 그랬죠. 바퀴와 바퀴 사이. 즉 모든 수레에 바퀴와 바퀴 사이에 그것을 맞춰야 되는 거야. 우리 가만히 보시면 우리 현대 달리고 있는 자동차들 보시면 어떻게 써요? 바퀴와 바퀴 사이가 비슷합니다. 그죠? 물론 트럭과 승용차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비슷해요. 중형차, 소형차 이게 다 사이즈가 옆으로 사이즈가 똑같아요. 길이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사이즈는 똑같아요. 그래야 길이 똑같이 생기겠죠. 이렇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거동계를 하면 혜택이 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그랬지? 물질이 이동이 되는. 그렇죠. 재화, 그 다음에 재화와 그 다음 물건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재화와 그것도 똑같은 말이구나. 물건이 유통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굳이 내가 다 생산할 필요가 없죠. 서로 뭐 하면 돼? 전문 생산. 그 전문 생산이니까 뭐야? 서로 바꿔 교환이 하죠. 그죠? 재화를 교환할 수 있죠. 재화를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많이 도움이 되는 거야. 당장 도입하고 싶은데 안 돼요. 어떤 새끼 때문에? 그렇죠. 바로 4대 부들 때문에 안 된대요. 근데 얘가 지금 거기서 뭐라고 할 거냐면 일부 선비들과 벼슬아치 때문에 안 된다고 언급합니다. 벼슬아치들 때문에 안 된대. 그럼 선비와 벼슬아치 땅 세모 쳐주셔야겠네. 야 이거 되게 오래전에 배운 거라 기억이 지금 가물가물하지? 됐냐? 자 얘네들은 특징이 어떠냐면 건성으로 풍어를 읊대요. 건성으로 풍어를 읊는 듯 하대요. 읊는 듯 하대. 그냥 대충 건성으로 공자왈맹자왈맹맹맹 이러고 있대요. 그 얘기 뭐냐면 현실과 무관한 겁니다. 현실을 도외시하고 도외시 무관. 현실과 무관. 현실과 무관한 학문들을 하고 있다라는 이런 얘기를 한 게 요 놈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과 어떻게 교류하라 말라? 교류 좀 하자 이런 얘기였네. 그래? 그러면 요 놈의 유사를 넘어오면 뭐라고요? 잠깐만 거기 가기 전에 청과의 교류를 먼저 해볼게요. EBS에 있는 걸 먼저 지적을 한번 해볼게요. 이 당시에 사대부들이 현실을 도외하고 공허한 학문을 한다는 게 박지원뿐만 아니라 실학가들의 대표적인 얘기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수특에서 실학가 작품이 하나 더 실렸어요. 누구? 어? 야경 안 실렸어요. 홍대용 게 하나 실렸어요. 그죠? 홍대용의 의산문답이 있었죠. 요것도 체크 한번 해볼게요. 오래돼가고 기억이 안 나니까 빨리 떠올릴게. 달래복합 3에 있대요. 3, 244. 이것도 어디? 자, 의사는요. 의사는 야 이렇게 얘기했죠. 묻고 답하는 거고요. 의사는 뭐냐면 원래는 의무려산입니다. 의무려산. 중국과 만주의 경계에 있대요. 그래서 우리 설명해 드렸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 잘 그렸나?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북경, 베이징이 여기 있다고 치면 베이징을 중심으로 있는 여기가 바로 뭐야? 여기가 만주입니다. 만주. 그 다음에 이렇게 중국 지도에 보시면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이렇게 툭 튀어나온 데. 여기가 전통적인 뭐야? 여기가 중국이야. 당나라, 송나라, 명나라 여기가 다 여기야. 그죠? 그래서 여기가 요 사이에 여기에 의무려산이 있대요. 그죠? 의무려산에서 이쪽 방향을 보고 하는 겁니다. 이쪽 방향을. 자, 이제 한번 해보자. 내용은 어떤 걸까?
자, 시롱이 있습니다. 시롱이 당연히 홍대용이겠죠? 그럼 홍대용은 긍정적인 동그라미를 칠게요. 그 다음에 여기 선비나 벼슬아치, 건성으로 풍어를 읊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걔 누구냐면 허자입니다. 허자. 그죠? 아예 이름도 허자라니까 헛것을 쫓은 자입니다. 그죠? 얘는 30년간 성리학을 공부했대요. 30년간 성리학을 공부합니다. 성리학을 공부해요. 그러면서 지가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고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공자냐? 네가 맹자냐? 해서 무시해요. 그랬더니 나를 아는 사람이 어딘가 있겠지 하고 얘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조선을 떠나서 의무려산의 은둔에 있습니다. 은둔에 있는 상태에서 지금 시롱을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허자는 세모, 아까 수레제도에서 이런 선비나 벼슬아치 같은 놈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하냐면 이제 되게 길어요. 엄청 많아. 그래서 뭐냐면 나라가 어떻게 된다는 등 많은 얘기를 나눕니다. 30년간 성리학을 공부했던 애와 계속 의견차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EBS에 나온 지점은 뭐냐면 시롱이 뭐라고 하냐면 저쪽 만주 방향을 보면서 야 여기는 진짜 기운이 다 돼서 훌륭한 나라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얘가 이 얘기합니다. 아니 그 만주에 있는 건 나라가 아니지. 나라는 어디만이야? 명나라 청나라 명나라 같은 밑에 있는 중국만 나라고 쟤네는 오랑캐야. 어디 거기다 나라를 붙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얘는 뭐에 입각해 있느냐면 중화 사상에 가지고 있습니다. 중화 사상은 당시 성리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데 세상의 중심은 어디야? 그죠? 중국이 중심이고 나머지는 어떻게 써요? 나머지는 그죠? 오랑캐죠. 오랑캐 같은 애들은 어떻게 해서 오랑캐라는 건 아까 만주 이런 게 있죠? 얘는 어떻게 해서 주변입니다. 즉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나머지 것들은 다 주변입니다. 즉 세상의 중심에 중국이 나라라면 나머지는 나라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조선도 나라는 아니죠. 똑같이 오랑캐가 되겠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시롱이 허자에게 이제 반박을 하겠죠. 그럼 대표적인 게 뭐냐면 상대주의적 가치관입니다. 상대주의적 가치관에 따라서 얘기합니다. 니께 소중한 것인 듯 걔도 소중한 게 있다는 얘기지? 그죠?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 만물은 평등하대요. 만물은 평등하고 누가 중심이고 누가 주변에 있는 게 아니야. 상대적인 겁니다. 중국의 입장에선 중국이 중심이고 오랑캐가 주변이겠지. 하지만 오랑캐의 입장에선 오랑캐가 중심이고 중국이 주변이겠죠. 그죠? 그게 지금 상대주의적 가치관이죠. 그러니까 만물은 평등한 거야. 네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듯이 저쪽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너처럼 안과 밖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뭐 하냐면 중국 애들이 그죠? 명나라 같은 이런 애들이 오랑캐를 보고 나서 뭐라고 해요? 오랑캐족을 보고 나서 만주에 있는 애들 보고 뭐라고 해? 야 이런 도적놈의 새끼들아 하고 도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랑캐는 중국 애들을 보고 뭐해? 이런 떼도둑 같은 새끼들 이렇게 합니다. 떼도둑이라고 얘기합니다. 중국이 오랑캐를 보는 입장이나 오랑캐가 중국을 보는 입장이나 어떻게 써요? 서로 상대적인 거야. 그러니까 모두 다 평등하다. 나누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가 EBS에 실렸군요. 결국 시롱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를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조선 유학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조선 유학의 우리 EBS는 없습니다. 조선 유학의 문제점을 비판합니다. 전체 내용이야. 문제점을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니들은 맨날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외우는데 그게 현실과 뭐가 관계가 있는데 뭐 이런 얘기야. 그럼 현실과 관계가 있는 이용 후생의 관점에서 어떻게 하자? 유연한 학문의 자세가 필요하다. 꼭 공자, 맹자, 성리학만 옳은 게 아니라고요. 유연한 학문의 자세가 필요하대요. 결국 유연한 학문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런 건 뭐냐? 새로운 학문을 수용하자는 겁니다. 학문을 수용하자입니다. 즉 저쪽에 만주에 있는 나라들이 훌륭하다니 그것을 수용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 삶에 도움이 된다면 수용하는 게 맞지 않소? 요런 얘기를 담은 게 여기였다. 알았어.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연결하면 이제 수레제도가 나왔으니까 이건 지금 수특에 있는 걸 한번 점검을 해봤고, 수레제도가 나왔으니까 얘는 지금 뭐야? 물자가 재화가 유통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재화가 유통이 되는 거, 유통이 되지 않는 조선의 사회를 비판한 소설이 있죠. 거기에 연결을 같이 해줘야겠네. 그게 뭐지요? 뭐라고요? 어생전이겠죠. 조선의 유통구조의 모순, 요거를 담았던 것을 좀 찾아야겠죠. 그러면 그 소설은 뭐냐면 박지원의 뭐 있어? 허생전. 요런 정도는 하나 체크를 해야겠네. 아까 다시 넘어와서 수레제도와 비슷한 거. 자, 허생전은 한번 처음부터 한번 하면, 처음에 뭐에서 허생의 처가 있죠? 허생의 처와 허생이 갈등합니다. 맨 처음에 뭐 때문에 갈등해요? 얘네 둘은 궁금한 걸 그렇죠. 독서, 즉 책 읽는다. 과거, 독서도 좋고 과거도 좋고요. 어떻게도 좋아요. 근데 허생의 처는 저 독서를 우리 남편이 하고 있으니까 저 독서를 하면 과거 시험을 볼 테고 그럼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이 독서를 허생의 처는 어떻게 인식하는 거야? 실용적 목적이죠. 실용적인 목적으로 인식합니다. 그죠? 근데 허생은 뭐라고 그래요? 허생의 처가 자꾸 집 나가서 도둑질은 못하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도둑질은 안 배웠는데 어떻게 하고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면서 허생은 내가 당초 글 읽기를 10년을 계획했는데 이제 7년인데 안타깝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자기 수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수양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허생이 집을 나가죠. 집을 나갑니다. 허생이 집을 나가면서 뭐 하죠? 장사하죠? 바로 뭘 해? 매점, 매석을 하는구나. 그럼 매점, 매석을 하는 그 종류가 중요합니다. 뭐 하죠? 과일과 말총이죠. 그죠? 허생이 한 일은 모두 다 조선사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비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유통구조가 되지 않죠. 매점 매석이 가능하다는 건 한 지역에 내가 과일을 다 샀어. 그러면 어떻게 써? 부족한 걸 다른 지역에서 가져오면 되잖아. 그렇게 안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조선사회의 어떤 유통구조의 취약함을 비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왜 꼭 말총은 뭐냐면 여기 위에 상투야. 그죠? 이건 양반의 어떤 거? 그죠? 허례허식. 없으면 좀 뒤에 하면 되잖아. 꼭 그 제사 음식으로 그 과일을 올려놔야 돼? 다른 과일 놓으면 되잖아. 그걸 못하는 거야. 허례허식을 비판하는 이런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 수레제도에서는 뭐 때문에 가져온 거냐면 여기에 요것 때문에 수레제도랑 같이 연결될 만하고요. 자, 돈을 엄청 벌었죠? 그래서 어떻게 써요? 군산에서 군산의 군도들을 해결하죠. 군도를 해결합니다. 군도라는 건 뭐냐면 도적들이죠. 얘들은 어떻게 써요? 돈을 갚지 못해서 어떻게 해서 도적이 된 거잖아? 그러면 지배계층이 하지 못하는 걸 얘는 한순간에 해버렸네?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뭘까? 어떤 지배계층의 무능. 지배계층의 무능. 이런 것을 비판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얘가 어떻게 했어요? 이제 이상국을 건설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이상국 건설이라고 쓰지 말고 이상국 건설 시도라고 해야 되죠. 그죠? 초점은 시도야. 만약에 건설했어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조선의 왕이 빡치겠죠. 그죠? 조선 왕아 물러가라 이런 얘기니까 시도 정도. 해외 무역도 하고요. 이모작도 하고요. 여러 개들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어떻게 써요? 나의 도를 펼치기 너무 작다고 그랬지? 그래서 무엇을 데리고 옵니까? 그죠? 글을 읽는 자들이 문제죠. 글을 읽는 자들.
얘들을 뭐라고 인식하냐면 화근이라고 인식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부정적인 거죠. 그럼 아까 수레제도의 선비나 벼슬아치 그런 애들이 여기 들어가는 거야. 그죠? 요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 돈을 다 갚지요. 그리고 나서 변씨가 이완대장에게 허생을 소개시켜 주죠. 그죠? 그 부분 보시죠. 허생이 있고 이완대장이 있습니다. 이완대장. 허생이 똘똘하다니 나 조선을 위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습니까? 그래서 얘가 시사삼책을 알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3가지 책략을 줍니다. 원래 3가지를 주고자 한 게 아니라 하나만 주려는데 안 돼요. 다시 하나, 안 돼요. 다시 하나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시사삼책의 첫 번째는 뭐냐면 올바른 인재 등용. 지금 조선에서는 훌륭한 인재들이 등용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 인재를 등용하겠냐? 했더니 어떻게 했어? 우리들이 기득권을 어떻게 줘요? 안 돼요. 이렇게 했죠. 두 번째는 뭐야? 니들 그렇게 명나라 좋아한다며? 그러면 명나라 명나라 사람들에게, 도망쳐온 명나라 사람들에게 기득권을 나눠줄 수 있느냐? 기득권을 나눠라 합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안 된대요. 세 번째는 뭐 하겠어요? 청과의 교류를 얘기하죠. 아니 우리 명색이 어떻게 명분이 있는데 어떻게 머리를 빡빡 깠습니까? 뭐 이러잖아. 결국 허생은 뭘 중시하고 있냐면 실리를 중시하고 있죠. 하지만 이완대장은 뭘 중시해요? 명분을 중시합니다. 명분을 중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박지원은 실리를 중시하는 이게 긍정적인 거고 명분을 중시하는 걸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리를 중시하는 게 이용후생에 따른 박지원이고 명분을 중시했던 것이 뭐냐면 아까 수레제도에 있던 선비나 벼슬아치 같은 4대부들을 얘기하는 거네요. 네, 자 여기까지 체크를 좀 해주시고 자 조금 쉬었다가 다시 해볼게. 뭘 끝나요? 아직도 말하는데. 그럼 몇 시에 끝나요? 그럼 많이 좀